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선 육각기둥에 대해서 밑면과 옆면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각 기둥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밑면은 그 각의 모양, 다각형의 모양을 따라간다는 거, 그리고 밑면의 모양은 항상 직사각형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육각기둥의 경우에는 밑면이 당연히 육각형이겠죠. 그럼 옆면의 모양은 어떻게 될까요? 네, 직사각형이 될 것입니다. 이건 사실 그려보지 않아도 여러분이 대답할 수가 있어요. 제가 대충 그려보자면 지금 정말 대충이니까 감안하고 봐주세요. 이렇게 밑면은 육각형, 옆면은 직사각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자, 그럼 2번 넘어가서 2번입니다. 다면체의 면의 개수를 구하고 몇 면체인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네모에 빈칸을 채우면 되겠습니다. 먼저 1번이네요. 1번은 지금 보니까 밑면이 사각형, 그래서 옆면이 직사각형이니까 사각 기둥에 해당하겠네요. 이 면의 개수는 밑면이 항상 2개니까 2개 플러스 사각 기둥이어서 옆면은 이 변의 개수를 따라가니까 4. 그래서 면의 개수는 6이고 6면체라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은 지금 뿔이네요. 뿔이고 밑면이 지금 6이에요. 그러니까 면의 개수는 밑면 1개까지 해서 옆면 6개 더하면 7개. 그러니까 7면체가 되겠지요. 3번입니다. 3번의 면의 개수. 지금 그러니까 이게 각뿔대예요. 삼각뿔대에 해당하겠네요. 그러면 밑면 2개에 옆면 3개니까 면의 개수는 5개고요. 그러면 5면체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이젠 조건을 만족시키는 정다면체를 모두 고르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는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정다면체를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모든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이어야 한다.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니까 정사면체, 정육면체, 정팔면체, 정십이면체, 정이십면체까지 있는데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것은 어떤 것이 있었어요? 그쵸? 정사면체 이렇게 생겼었죠? 이렇게. 그래서 면의 모양이 정삼각형인 거 기억. 그 다음에 정육면체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각기둥과 같이 생겼고요. 물론 모든 면은 다 정사각형입니다.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그쵸? 이렇게 무슨 주사위처럼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도 정삼각형의 모양이니까 디귿. 그리고 정12면체는 제가 그림 그리기 좀 어렵지만 한 면이 오각형이었어요. 정오각형. 그리고 정20면체도 정삼각형으로 되어 있어서 기역, 디귿, 미음이 바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2번은 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인 정다면체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기서 사각형인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네, 니은밖에 없습니다. 3번 면의 모양이 정오각형인 거. 이것도 단 한 개였어요. 바로 리을. 자, 4번입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3개인 정다면체. 자, 이거는 여러분이 그림을 아까 제가 외우라고 했었죠. 개념 시간에. 그림을 외우면 이제 머릿속으로 떠올릴 수 있어요. 면의 개수. 자, 여기 보면 지금 그려놓은 것으로 보면 정사면체는 하나, 둘, 셋. 지금 이 면 있고요. 이 옆면 있고요. 또 아랫면 해서 여기 면이 3개인 거. 그래서 우선은 기역이 해당되겠고요. 정사면체 되고요. 그다음 정육면체도 마찬가지. 한 꼭지점에 밑면 또 옆면 2개 해서 한 꼭지점에 항상 3개가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해당하고요. 또 근데 정팔면체는 4개가 모이니까 패스. 정12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서리에 3개가 면이 모였어요. 그래서 리을도 해당됩니다. 또 정20면체는 한 꼭지점에 모이는 개수가 5개였기 때문에 이건 패스. 그래서 답은 기역, 니은, 리을이 돼요. 또 5번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4인 정다면체는 여기서 딱 하나밖에 없죠. 네, 정팔면체밖에 없습니다. 한 꼭지점에 모인 면의 개수가 5인 정다면체는 또 미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사실 이 정다면체에 관한 내용은 이건 좀 기본적인 개념을 확인하는 문제였고요. 이게 기출문제로는 나오지 않아요. 검정고시에서 여기까지는 묻지 않지만 여러분이 이제 기하 파트 수학에서 도형을 봤으니까 이런 부분을 또 한번 머릿속에 그려면서 한번 익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4번입니다. 4번 보기에서 원뿔인 것을 고르라고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여러분 명확하죠? 몇 번이에요? 네, 디귿이에요. 자, 우리 그래도 하나씩 이름을 붙여봅시다. 기역은 어떤 것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뿔인데 어떤 뿔? 오각뿔. 니은은 그렇죠. 9가 됐고요.
디귿은 아까 골랐고요. 리을은 이게 기둥인가요? 아니에요. 이거는 뿔대라고 부르는 것인데 무슨 뿔대? 사각뿔대. 자, 각뿔대란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배웠는데 앞에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사각뿔대, 오각뿔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밑면의 모양이 사각이기 때문에 사각형이기 때문에 얘는 사각뿔대라고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미음은 맞아요. 얘도 뿔대인데 얘는 원뿔대. 이렇게 원이 있었는데 이걸 잘라놓은 모양인 거죠. 자, 그럼 5번. 이 원뿔대에 관련한 설명으로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를 하는 문제인데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두 밑면은 평행하다. 그렇죠. 평행하게 잘랐으니까요. 2번입니다. 원뿔대 중에서 꼭지점이 한 개인 것도 있다? 아니요. 원뿔대에는 꼭지점이 없습니다. 자, 3번. 두 밑면의 모양은 같지만 크기는 다르다. 그렇죠. 모양은 항상 원인데 여기도 원인데 크기는 서로 다른 원이었어요. 자, 이번에는 회전체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는 문제입니다. 자, 회전체라는 것은 여러분 한 직선을 축으로 해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회전체였죠. 여기서 회전시켰을 때 만들어지지 않은 것을 골라보면 첫 번째로 기역을 볼 수가 있겠죠. 기역이 회전시켰다면 이렇게 비대칭이 아니라 동일하게 원기둥이었을 겁니다. 자, 니은은 이렇게 축으로 해서 회전시킨 게 보이고요. 디귿도 당연히 아니겠죠. 회전시켰으면 이렇게 각질 수가 없어요. 자, 리을은 이렇게 축을 두고 회전시킨 모습이 보이고요. 미음도 마찬가지 이렇게 중심을 지나게 회전축을 두어서 만들어졌을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읍을 보니까 비읍은 회전체가 아니겠네요. 한쪽은 이렇게 반원 모양으로 되어 있지만 다른 쪽은 또 이렇게 직사각형의 면으로 되어 있어서 이거는 회전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회전체가 아닌 것을 고르면 기역, 디귿, 비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7번입니다. 7번에서는 알맞은 것을 이제 표에 빈칸에 써 넣는 문제인데요. 보니까 원기둥부터 시작해서 9까지 지금 이것들이 이제 회전축이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모양과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까 개념 시간에 배웠었죠. 회전축의 회전체를 수직인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다 어떤 모양이었어요? 맞아요. 다 원의 모양이었습니다. 전부 원의 모양을 갖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회전축을 포함하는 평면으로 자른 단면의 모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원기둥의 경우는 직사각형이었죠. 왜냐? 자, 원기둥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회전축을 포함하는 모양으로 자르니까 결국 이 단면은 직사각형 모양이 되고요. 원뿔의 경우는 이렇게 자르니까 네, 이등변 삼각형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그럼 원뿔대는요? 맞습니다. 사다리꼴이죠. 원뿔대는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걸 잘랐을 때 사다리꼴 모양이 나옵니다. 자, 그럼 9는 네, 원 모양이 나오겠죠? 자, 여기까지. 그럼 이제 8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8번에서는 이제 원뿔과 전개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각각 A, B, 그러니까 지금 A 같은 경우는 모선의 길이, B는 밑면의 원의 반지름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옆면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그러니까 여기 이것은 결국 원뿔의 모선의 길이와도 같다고 했기 때문에 A의 값은 5가 되고요. B의 값은 밑면의 원의 반지름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9번입니다. 9번도 같은 원리죠. A와 B를 구하라고 C까지 구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기 A를 보면 A는 밑면, 위에 있는 밑면에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와 같고요. 그러니까 A는 2가 될 거고요. B는 지금 옆면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변은 결국 원뿔대의 모선의 길이니까 4cm가 되겠지요. 그 다음 C의 경우에는 밑면에 또 원의 반지름이니까 3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0번입니다. 10번에서는 사각기둥에 대해서 밑넓이, 옆넓이, 겉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3번에 있는 겉넓이는 결국 1번과 2번을 더하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먼저 밑넓이부터 구해보면 밑넓이는 결국 이 직사각형의 넓이 하나를 구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럼 이 직사각형의 넓이는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니까 6 곱하기 5를 해서 30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옆넓이는요? 옆넓이는 여기 이렇게 있는 가로 모양 이것들 다 펼쳤을 때의 길이니까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여기가 6, 여기가 5, 다시 여기가 6, 여기가 5, 그리고 여기는 높이가 3 이렇게 돼서 이 전개도가 아마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그럼 옆 넓이는 결국 이거 다 더한 값이니까 6 더하기 6, 5 더하기 6 더하기 5는 22고요. 높이는 3이니까 22 곱하기 3에서 66이 옆 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겉넓이는 어떻게 구해요? 네, 이걸 두 개 더하기만 하면 될까요? 그쵸. 여기 밑넓이에 2를 곱해주어야 합니다. 밑넓이에서 구했던 것은 이 하나밖에 없는 직사각형인데 겉넓이를 구할 때는 양 밑면을 다 구해야겠죠? 밑넓이를. 그러니까 여기 30 곱하기 2를 한 다음에 더하면 이제 60 더하기 66이니까 결국 답은 126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자, 그럼 이번에는 원기둥에 대해서 밑넓이와 높이와 부피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밑넓이는 이 밑면 혹은 이 윗면 이 밑넓이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럼 원이니까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그래서 결국은 반지름이 4라서 16 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높이는 여기 6cm 그대로 써주면 될 거고요.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그쵸. 밑넓이 곱하기 높이를 해서 부피가 구해지겠죠. 그럼 밑넓이 16파이 곱하기 높이는 6이라서 16 곱하기 6을 하면 96파이가 되고요. 거기다 부피는 세제곱센티미터니까 답은 96파이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각불입니다. 각불의 밑넓이, 옆넓이, 겉넓이를 구하는 건데요. 먼저는 밑넓이를 먼저 볼까요? 밑넓이는 여기 이 사각형의 넓이니까 12 곱하기 12를 해주면 되겠지요. 그러면 12 곱하기 12니까 4, 2, 2, 1, 2는 2, 1, 2는 1. 그래서 144가 되겠네요. 그래서 밑넓이는 144, 단위는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번 옆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옆넓이는 여러분 사실 지금 다 같은 길이죠. 12, 12 그리고 여기 높이 이 삼각형에 대한 높이는 다 10이니까 한 개의 삼각형을 구해서 곱하기 4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럼 이 한 개의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12, 높이 10. 그리고 이 삼각형이 지금 4개가 모여 있으니까 4를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2는 이렇게 약분이 되고요. 64 하면 6, 4, 24 곱하기 10이니까 24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옆넓이는 240 제곱센티미터. 자, 그럼 이제 겉넓이입니다. 겉넓이는 이제 뭐 별거 없어요. 자, 밑넓이 하나 구했고요. 지금 밑면이 딱 하나죠? 거기다 옆넓이까지 다 구했으니까 그냥 둘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144 더하기 240이니까 4, 8, 384 해서 384 제곱센티미터가 겉넓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13번 문제. 이번에는 원뿔에 대해서 밑넓이, 옆넓이, 겉넓이를 구하는 문제이지요. 자, 첫 번째 밑넓이는 우리 바로 구할 수 있어요. 밑넓이는 이 원의 넓이이기 때문에 바로 이 반지름을 4로 하는 원의 넓이를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원의 넓이 오랜만에 공식 한번 외워볼까요?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 제곱이면 4의 제곱이라서 16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밑넓이가 되겠고요. 옆넓이는 어떻게 돼요? 그쵸, 호가 되겠지요. 여기 반지름은 9가 되고요. 여기 이 호의 둘레의 길이는 이 밑면의 원주와도 같으니까 반지름을 4로 하는 원의 둘레를 구하면 4 곱하기 2 곱하기 파이에서 여기는 8파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옆넓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러분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 생각나나요? 네,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r이라는 것은 9가 될 거고요. 그럼 9, 그리고 l이라는 것은 여기 이 호의 길이니까 8파이가 되어서 자, 여기 약분하면 2, 4, 8이라서 4, 9, 36. 36파이가 이제 옆넓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36파이 제곱센티미터라고 쓸 수가 있고요. 겉넓이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그쵸, 이 두 가지를 더해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겉넓이는 16파이 더하기 36파이니까 자, 16하고 36하고 더하면 52파이 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겉넓이는 52파이
제곱센티미터. 자, 이번에는 또 마찬가지 원뿔에 대해서 한번 더 연습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14번에서 이제 원뿔은 밑면을 바로 지름으로 줬는데 동일합니다. 원리는 절대 달라지지 않아요. 자, 먼저 밑넓이부터 구하면 이 밑넓이는 지름을 10으로 하는 원의 넓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럼 결국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의 제곱, 그러니까 5의 제곱이라서 25파이가 밑넓이가 되겠죠.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니까 25파이 제곱 센티미터가 밑넓이가 되고요. 자, 두 번째 높이는 한번 봅시다. 높이는 여기 그림에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수전에 발 내린 거죠. 그럼 높이는 그냥 9cm.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부피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자, 원뿔의 경우에는 부피가 원기둥의 부피의 3분의 1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기둥의 부피는 어떻게 구해요? 그쵸. 밑넓이 25파이 곱하기 높이 9 하는데 이거의 3분의 1이더라 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약분을 해주면 3, 1은 3, 3, 3, 9 해서 3이 되고요. 그럼 결국 계산하면 25 곱하기 3 곱하기 파이니까 75파이가 되고요. 부피 단위는 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75파이 세제곱센티미터 이렇게 써줄 수 있겠어요. 그럼 이제 15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15번에서는 9의 건널비를 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9의 건널비 공식 한번 생각나나요? 그쵸? 4파이r 제곱이 9의 건널비였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r은 10이 아니라 그쵸? 5죠. r의 제곱이니까 이렇게 구하면 4 곱하기 파이 곱하기 25를 한 것과 마찬가지라서 계산을 해주면 100파이가 되겠습니다. 100파이 건널비니까 단위는 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그럼 이제 마지막 이번에는 9의 부피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러분 9의 부피는 원기둥의 몇 분의 몇이라고요? 네, 3분의 2였어요. 3분의 2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원과 동일한 밑면을 이제 이 9의 중심을 지나는 원과 동일한 원이라고 생각하고 원기둥으로 구해줘도 되고요. 혹은 여러분 9의 부피를 잘 외웠다면 바로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곱해주어도 되겠습니다. 저는 이제 혹시나 해서 이제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거에다가 3분의 1을 한번 곱해볼게요. 그러면 3분의 2 곱하기 원기둥의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는 밑면의 넓이 그러면 이제 반지름이 6이니까 파이 r 제곱이니까 6의 제곱 이게 이제 밑면의 넓이고요. 밑넓이 그냥 높이는 어떻게 돼요? 여기가 6, 또 여기도 6이죠. 여기도 6, 그러면 12가 돼요. 그래서 높이는 12 이렇게 해서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을 하면 3분의 2 곱하기 36파이 곱하기 10이지요. 그럼 이제 이거 약분 가능합니다. 12. 그래서 2 곱하기 12 곱하기 12파이가 답이 될 텐데요. 그럼 계산을 해보면 자, 12 곱하기 12는 여러분 참고로 144. 외워놓으면 좋아요. 144 곱하기 2를 하면 4, 2는 8, 4, 2는 8, 2, 1, 2는 2. 그래서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288 파이 세제곱 센티미터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3분의 4 파이 r 세제곱을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입체 도형에 대해서 회전체는 무엇이며 각 입체 도형의 또 건널비와 부피까지 구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가 입체 도형 파트이고요. 그 다음부터는 또 삼각형과 사각형의 성질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요.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들이 검정고시 아주 직결되어서 나온다고는 보기 어렵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배우는 것은 검정고시 통과 자체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서 우리가 고등교육과정에 또 배울 내용들을 미리 또 준비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것에 성실하게 나아가길 소원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